롯데타워 최상층. 시그니엘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는 대한민국 상위 1%의 화려함을 남김없이 뽐내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졌고,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는 그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클래식 선율이 부드럽게 공간을 감쌌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하객들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그 위로 흩어졌다. 오늘은 건축계에 떠오르는 별, 한서연과 태영그룹의 후계자 강지훈의 약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눈이 부시네요. 지훈 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어요. 우아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한 중년 여인이 진심 어린 찬사를 건넸다. 한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과찬이세요.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백조처럼 우아했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늘고 긴 목선과 완벽한 어깨선을 드러냈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아래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섬세한 빛을 더했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성과 확신이 담겨 있었고, 모든 움직임에는 절제된 품위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우뚝 선 천재 건축가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약혼자 강지훈이 서 있었다.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이목구비, 명품 수트로 감싼 완벽한 몸은 그가 왜 수많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인지를 증명했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하객들에게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 약혼녀가 좀 아름답습니까? 제가 복이 많죠. 사람들은 그들의 완벽한 모습에 감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재벌 3세와 천재 건축가의 만남. 모두가 꿈꾸는 동화 속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었다. 서연 역시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5년간의 연애. 수많은 밤을 함께 설계도를 그리며 지새웠던 시간들.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키워온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때로는 오만했지만 그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서연은 문득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지훈이 아까부터 어딘가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다. 중요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도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사촌 동생, 어릴 적부터 친자매처럼 지내온 최유라가 이상할 정도로 그녀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유라는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한 옷차림으로 파티에 왔지만 표정은 어둡고 불안해 보였다. 지훈 씨, 잠깐 나 좀 봐요. 서연이 나직이 그를 불렀다. 왜 그래? 서연아, 중요한 분들과 이야기 중인데. 아니, 잠시만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지훈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숙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좀 긴장되어서 그렇지. 곧 장인어른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려야 하고. 그의 대답은 합리적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 떠오른 작은 의심의 불씨는 쉬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예민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단 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녀의 섬세함은 사람과 상황을 읽는 데에도 적용되었다. 잠시 후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약혼 서약과 반지 교환 순서였다. 지훈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서연은 그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유라가 황급히 파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서연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그녀는 하객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유라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따라가자 비상구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 보였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유라의 목소리였다. 오빠, 사람들이 찾기 시작할 거야. 빨리 돌아가. 오빠, 유라가 지훈을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서연은 처음 알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걱정 마. 한서연은 눈치도 못 챘어. 그 여자,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잖아. 자기 사촌이랑 약혼자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 담긴. 그녀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혹한 목소리. 그래도 불안해. 약혼식만 끝나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한서연 건축사무소의 핵심 설계도. 정말 우리 태영건설 이름으로 발표할 수 있는 거지. 유라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당연하지. 결혼만 하면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건 내 것이고 곧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녀의 재능, 명성, 그리고 그 쓸데없이 고고한 자존심까지 전부. 넌 그냥 내 옆에서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면 돼. 태영의 안주인이 될 사람은 한서연이 아니라. 너 최유라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지난 5년의 세월이, 그녀가 믿었던 사랑이, 그녀의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사랑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이었고 그녀는 그저 이용하기 좋은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의 재능을 훔치고 그녀의 배경을 이용하고 마지막에는 껍데기만 남겨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다. 배신감보다 더 큰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대신 온몸의 피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슬픔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섬뜩할 정도의 냉정이 차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유령처럼 복도를 걸어 나왔다. 파티장의 화려한 불빛과 음악이 이제는 지옥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조롱하는 칼날처럼 귀에 박혔다. 몇 분 후 강지훈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어디 갔었어? 이제 곧 반지 교환해야지. 그는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은 차갑게 그 손을 피했다. 지훈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왜 그래? 서연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 같았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따라와요. 잠시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는 그를 이끌고 라운지 구석에 있는 작은 서재로 들어갔다. 육중한 원목 문이 닫히자 파티장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정막 속에서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영의 안주인 말인가요?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동공과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한서연은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했죠. 자기 사촌이랑 약혼자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녀는 방금 들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조렸다. 지훈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사라지고 이내 차가운 분노와 오만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들었나? 그는 더 이상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래, 들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좀 빨라졌을 뿐이지. 서연은 기가 막혔다.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내 재능, 내 명성, 내 자존심까지 전부 짓밟아서 뭘 얻으려고 했죠. 뭘 얻으려고 했냐니? 당연히 태영을 위해서지. 너의 그 잘난 한서연 건축사무소는
우리 태영건설에 인수될 운명이었어. 너의 그 천재적인 설계는 내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질 거고, 넌 그냥 내 옆에서 장식품처럼 살면 되는 거였어. 그 정도면 너한테도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니었나. 그의 뻔뻔한 말에 서연은 실소했다. 그녀는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지훈이 직접 디자인했다며 자랑하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이 반지도 당신의 거짓말처럼 화려하고 속은 텅 비어 있군요. 그녀는 반지를 서재에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강지훈 씨, 오늘부로 당신과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파혼하겠어요. 뭐 파혼, 네가 감히 이게 어떤 자리인 줄 알아. 여기서 파혼 소리가 나오면 내 커리어는 물론이고 너희 집안까지 끝장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가 으르렁거리며 협박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상대를 압도할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해보시죠. 당신이 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어. 그건 바로 내 자신이야.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내 인생을 저당 잡힐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문을 열고 나가자 다시 화려한 파티장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사회자와 하객들이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곧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분노에 찬 지훈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호텔의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장대비가 그녀의 드레스와 머리를 적셨다. 서연은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텅 빈 눈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보석처럼 반짝이던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뭉개졌다. 마치 그녀의 무너져 내린 세상처럼 사랑, 믿음,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지금 우는 것은 사치였다. 그녀는 흠뻑 젖은 채로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동화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지독한 현실 속에서 홀로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비참하고 외로운 모습을 파티에 참석했던 한 남자가 말없이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한서연은 알지 못했다.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안타까움과 분노,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숨겨온 감정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약혼 파티에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한서연과 강지훈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그들의 사진으로 도배되치고 마치 따였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단독 세기의 약혼식, 파국으로 끝나 천재 건축가 한서연, 돌연 파혼 선언, 태영그룹 후계자 강지훈, 충격 속 침묵, 지인들 한서연의 변덕에 상처받아, 무슨 심경의 변화, 대한민국 최고 신데렐라, 스스로 유리구두를 깨다. 모든 기사의 논조는 약속이나 한 듯 비슷했다. 강지훈을 비운의 피해자로 한서연을 이유 없이 약혼자를 모욕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문을 우롱한 변덕스럽고 오만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태영그룹이 언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중을 어떻게 선동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진실은 그 화려한 기사들 뒤에 철저히 묻혀 있었다. 대표님, 전화가 계속. 한서연 건축사무소의 직원이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사무실의 전화기는 아침부터 불이 날 듯 울려댔다. 기자들의 취재 전화,
위약금을 묻는 협력업체에 항의 전화. 그리고 걱정 반, 비난 반이 섞인 지인들의 전화까지. 서연은 어젯밤 빗속을 헤매다 새벽이 되어서야 이곳으로 돌아왔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직원들 전부 재택근무로 돌려요. 당분간은 언론 대응.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직원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모니터 화면을 말없이 응시했다. 악플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관심종자, 주제 파악 못하는 여자, 태영그룹 무서운 줄 모르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5년간의 사랑이 끝난 슬픔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보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이 현실이 더 뼈아팠다.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사무실 전화가 아닌 그녀의 개인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송도 랜드마크 타워의 시행사 대표였다. 그녀의 사무소가 사활을 걸고 진행하던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 한 대표나요? 이 대표, 네. 대표님,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세요?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침착하게 답했다. 어쩐 일이긴, 뉴스 봤어.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태영그룹이랑 그렇게 안 좋게 끝났다며 사적인 일입니다. 프로젝트와는 상관없습니다. 사적인 일 한 대표. 순진한 소리 하지 마. 태영건설이 이번 우리 프로젝트 자재 공급의 80%를 맡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태영 쪽 심기를 건드린 당신이랑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대표님, 그건 미안하게 됐수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랑 진행해야 할 것 같아. 위약금 관련해서는 우리 쪽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서연은 허탈하게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올 것이 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훈과 태영그룹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까지 전부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녀가 공들여 준비하던 구청사 리모델링 공모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탈락했다는 통보가 왔다.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가장 유력한 당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깊어졌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들의 모형을 둘러보았다. 하나하나 그녀의 땀과 열정이 담긴 자식 같은 존재들이었다. 저 모형들이 실제 건물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세상의 꼭대기에서 보았던 그 풍경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저 수많은 불빛들 중 그녀를 위한 자리는 없는 것 같았다. 거대한 도시 속 완벽한 고립감, 사방이 벽으로 막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사무실의 인터폰이 울렸다. 이미 퇴근했던 직원이 다시 돌아왔을 리는 없었다. 누구시죠? 진성건설의 권태하라고 합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권태하.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진성건설의 대표이사, 태영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업계에서 냉혹한 승부사로 알려진 남자. 그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했다. 젊은 나이에 진성건설을 업계 최고로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공격적이고 무자비했다는 것, 그런 거물이
이런 시간에 몰락 직전인 그녀의 작은 사무실에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1층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몇 분 후 무거운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을 등지고 서 있는 그는 그림자처럼 길고 단단한 실루엣을 가졌다. 권태하는 사진이나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겼다. 잘 재단된 검은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과 무표정한 얼굴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다. 그는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사처럼 서연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가에 서 있는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무슨 용건이시죠? 권태하 대표님. 서연 역시 지지 않고 그를 마주보았다. 지금 그녀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여유가 없었다. 권태하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하루 많은 것을 잃었을 겁니다. 송도 랜드마크 타워, 그리고 구청사 리모델링 공모전. 아마 내일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겠죠. 태영그룹은 당신이 이 업계에서 2번 다시 숨 쉬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현실 분석이었다. 그걸 알려주시러 여기까지 오셨나요?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아니요,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권태하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짙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그녀를 꿰뚫는 듯했다. 결혼합시다. 한서연 씨.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네? 나와 결혼하자는 말입니다. 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었다.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저를 동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롱하러 오셨나요? 어느 쪽이든 아주 불쾌하군요. 동정도 조롱도 아닙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권태하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열어보시죠. 서연은 망설이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계약기간 1년. 계약기간 동안 법적인 부부관계 유지. 상호 사생활 존중 및 불간섭. 계약 종료 시 위자료 100억 원 지급. 조항들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나와의 결혼은 한서연 씨에게 태영그룹으로부터의 완벽한 방패막이 되어줄 겁니다. 진성건설 권태하의 아내라는 타이틀은 강지훈이 당신에게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나는 한서연 씨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당신은 뭘 얻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권태하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철저히 계산된 미소였다. 진성건설은 현재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태영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CEO의 이미지는 보수적인 심사위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한서연 씨의 재능을 높이 삽니다. 당신의 그 재능이 강지훈 같은 자의 손에 짓밟히거나 썩히는 걸 보고 싶지 않군요. 당신의 적은 나의 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략적 동맹입니다. 그의 설명은 빈틈없이 논리적이었다. 모든 것이 비즈니스와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그의 진짜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자존심은 당장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거절하라고 소리쳤다. 혼자 힘으로 싸워서 이겨내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냉정하게 속삭였다. 혼자서는 불가능해.
태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그녀는 무기 없는 다윗일 뿐이야. 이 제안은 독이 든 성배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녀가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물이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든 채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들의 불빛이 길게 번져나갔다.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처절하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얼굴로 권태아를 마주보았다. 좋습니다. 그 계약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생존을 위한.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서연과 권태아의 결혼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다. 파혼 선언 불과 며칠 만에 그녀는 강지훈의 라이벌인 진성건설의 권태아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과정은 한편의 속전속결 군사작전 같았다. 양가 부모님의 동의나 상견례는커녕 흔한 예물 교환조차 없었다. 구청의 작은 사무실에서 변호사들만을 증인으로 대동한 채 기계적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났다. 언론은 이 예측 불가능한 전개에 흥분했다. 파혼녀의 화려한 재기, 재벌가 최고의 복수극 등 온갖 추측성 기사가 난무했다. 강지훈과 태영그룹이 퍼뜨렸던 변덕스러운 악녀 이미지는 순식간에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비련의 여주인공 혹은 치밀한 계략가 이미지로 뒤바뀌었다. 여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녀에게 동정적이거나 혹은 경외로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서연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계획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가장 높은 성벽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다. 결혼 후 서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권태아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한강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최고급 주상복합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그의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미술관이나 모델하우스에 가까웠다. 내부는 온통 화이트와 그레이 톤으로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가구는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주인의 취향을 보여주는 유명 작가들의 추상화가 무심하게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서연은 이 거대하고 텅 빈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은 이물질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방은 복도 끝에 있는 게스트룸을 쓰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김 비서에게 연락하십시오. 입주 첫날 권태아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각자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말없이 출근했다가 밤늦게 돌아와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지는 일상의 연속.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한 집에 사는 하숙인보다도 못한 사이였다. 그런데 그 어색하고 차가운 일상 속에서 서연은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커피였다. 그녀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싱글 오리진 원두를 핸드 드립으로 내려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대중적인 취향은 아니라서 웬만한 곳에서는 구하기 힘든 원두였다. 그런데 이사 온 다음 날 아침 부엌의 캐비닛을 열어본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희귀한 원두와 함께 그녀가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모델의 드리퍼와 서버 세트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권태아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내린 진한 아메리카노만 마셨다. 두 번째는 작업실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방 하나가 그녀를 위한 건축 스튜디오로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거대한 제도판과 최신형 컴퓨터, 3D 프린터까지. 놀라운 것은 책상의 위치였다.
정확하게 동향으로 배치되어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 그녀가 가장 선호하는 작업 환경이었다. 서랍을 열자 그녀가 늘 사용하는 독일제 제도용 연필과 일본제 특수용지가 종류별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김 비서가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건축객에는 최고의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권태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합리적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속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비서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음식이었다. 며칠 후 야근을 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온 밤이었다. 저녁을 걸은 속이 쓰려왔다. 부엌으로 가보니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다. 맛을 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와 맛이 똑같았다. 맵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나고 두부를 넉넉하게 넣은 정확히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식사를 하는 권태아를 바라보았다. 이거 대표님이 하신 겁니까? 그는 대답 없이 수저를 움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미세하게 굳어진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외에도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백합 향에 가벼운 알레르기가 있었다. 이 집의 거실에는 늘 생화가 놓여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백합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작약이나 튤립 혹은 수국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늦게까지 일할 때 몸이 차가워지는 버릇이 있었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의 작업실 소파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네이비블루 색상의 캐시미어 담요가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배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정확했다.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권태아라는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냉혹한 비즈니스맨의 가면 뒤에 그는 대체 어떤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 시각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던 권태아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로 향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10년 전의 과거였다. 10년 전 20살의 권태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중소건설사에 불과했던 진성건설은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웠고 그는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다. 그는 학교를 휴학하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빚을 갚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야 했다. 세상의 모든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다. 그는 등록금 고지서를 손에 쥔 채 학교 캠퍼스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온종일 막노동을 하고 저녁도 굶은 상태였다. 차가운 가을비가 그의 몸을 적시기 시작했지만 그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의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다. 고개를 들자 같은 건축학과 학생인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사이였다. 밤샘 과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설계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 누구보다 눈을 반짝이던 여자. 가난하고 절망적인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눈부신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방에서 따뜻한 캔커피와 작은 빵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힘내요. 그녀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한마디를 건네고는 다시 빗속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권태하는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이름도 모르는 타인이 건넨 작은 온기. 그것은 단순한 커피와 빵이 아니었다. 무너져 내리던 그의 세상을 일으켜 세운 한 줄기 빛이었다. 그는 그날 밤
차가운 캔커피를 쥔 채 맹세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일어서서 저 빛나는 사람의 곁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그 후 그는 독하게 살았다. 밤낮으로 일하며 빚을 갚았고 무너져가던 진성건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감정을 지우고 철저히 이성으로만 움직이는 냉혹한 사업가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서연이 있었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소식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공모전에서 상을 타고 자신의 이름을 건 사무소를 차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그녀가 강지훈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강지훈은 그녀를 배신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으려 했다. 권태하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10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그의 성벽이 그녀의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현재 권태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 전 그가 몰래 찍었던 그녀의 사진이었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설계도에 집중하고 있는 앳된 모습의 한서연. 그는 사진 속의 그녀를 조용히 어루만졌다. 10년간 그의 세상을 지탱해준 유일한 빛. 이제 그 빛이 그의 집에 들어와 있다. 비록 계약으로 묶인 가짜 관계일지라도 그는 그녀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기꺼이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줄 생각이었다. 그녀가 그의 깊은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로 권태하와의 결혼이 세간의 입방아를 잠재우는 임시방편은 되었지만 한서연의 커리어가 입은 상처까지 치유해 주지는 못했다. 태영그룹에 보이지 않는 압력은 여전히 업계 전체에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진성건설의 안주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건축가 한서연의 입지는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그녀에게는 증명할 기회가 필요했다.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의 아내라는 타이틀에 기생하는 장식품이 아님을 세상에 당당히 외칠 무대가 절실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서울시가 차세대 신도시 프로젝트인 그린 스마트 시티의 청사진을 발표한 것이다. 단순한 주거단지 조성을 넘어 친환경 기술과 AI를 접목한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사업의 수주권을 따내기 위해 국내 모든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 물론 그 선두에는 진성건설과 태영건설이 있었다. 진성건설의 중역회의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권태하가 회의를 주재하는 내내 임원들은 그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번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진성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중대한 사업입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겁니다. 권태하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의 설계 총괄은 어느 분께 맡기실 계획이십니까? 태영 측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건축가인 장 미셸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권태에게 쏠렸다.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권태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설계는 한서연 건축가가 총괄할 겁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술렁였다. 한서연, 그녀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막 대한민국 최대의 스캔들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다. 리스크가 너무 컸다. 결국
가장 나이가 많은 전무이사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대표님, 재고해 주십시오. 한서연 건축가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그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태영 측에 좋은 공격거리를 주는 셈이 될 수도 있고요. 일리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권태하는 단호했다. 재능은 논란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연은 권태하로부터 프로젝트 총괄직을 공식적으로 제안받았다.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강지훈과 태영그룹을 향한 그녀의 정식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녀의 명예를 되찾고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을 바로 세울 유일한 기회였다. 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녀의 눈이 결연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한서연이 진성건설의 설계 총괄을 맡았다는 소식은 업계에 또 한 번의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전 연인의 운명적 대결, 건축계의 라이벌,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라며 연일 기사를 쏟아냈다. 대중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며칠 후 태영건설은 보란듯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상에 선 강지훈은 오만함이 가득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태영건설은 세계적인 거장장 미셸과 함께 서울의 격을 한 단계 높일 혁신적인 도시를 선보일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진성건설의 한서연 건축가와의 대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끝나자마자 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그 표정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 씨 말입니까? 과거에 제가 좀 도와줬더니 재능이 있는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딱 그 정도 수준의 디자이너입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끌 그릇은 못 되죠. 아마 권태하 대표가 여자 보는 눈이 좀 흐려진 모양입니다. 진성건설의 얼굴마담 역할이나 잘 하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태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의 모욕적인 발언은 그대로 전파를 탔다. 서연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분노로 치를 떨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없이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대신 창작을 위한 연료로 전환시켰다. 그녀는 언론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대답은 오직 실력으로 결과물로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날부터 서연은 작업실에 틀어박혔다. 그녀는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켰다. 수백 권의 관련 서적과 논문을 파고들었고 밤낮 없이 스케치와 모델링에 매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린 스마트 시티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권태하는 그녀에게 진성건설의 최고급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팀과 무제한의 자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창작 과정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밤 그녀의 작업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확인하고 그녀가 끼니를 거를까봐 조용히 간식을 가져다 놓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가장 조용한 관객이었다. 몇 주 후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비전을 담은 최종 설계안을 완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숨쉬는 살아있는 생태계였다. 건물 외벽에는 수직 농장이 들어서 도시의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모든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과 빗물 저장 시스템이 설치되어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했다. 인공지능이 교통 흐름과 에너지 소비를 최적으로 제어하고 차량이 사라진 지상 공간은 오롯이 사람들을 위한 공원과 산책로,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채워졌다. 기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설계.
미학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철저히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델이었다. 진성건설의 내부 시사회에서 그녀의 발표를 본 임원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처음에 그녀를 반대했던 이들조차 그녀의 천재성 앞에 고개를 숙였다. 드디어 1차 심사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서울시청의 대강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심사에는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자리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것은 태영건설이었다. 강지훈과 장미셸이 함께 단상에 섰다. 그들의 설계안은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되었지만 차가웠다. 이윤과 효율성만을 극대화한 영혼 없는 기업 도시의 전형이었다. 다음은 한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는 복잡한 설계 도면을 나열하는 대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꿈꾸는 도시는 가장 높은 건물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 사는 도시입니다. 기술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연을 돌려주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녀는 열정과 확신의 참 목소리로 자신의 철학을 설계안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에 대한 따뜻한 통찰이 담겨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듣다가 점차 그녀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의 비전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한 심사위원의 박수를 시작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몇 시간 후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1위 진성건설 설계총괄 한서연, 2위 태영건설 설계총괄 장미셸.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점수 차이도 상당했다. 복도에서 의기양양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강지훈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다. 그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마침 강당에서 나오는 서연을 노려보았다. 서연은 그의 살기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당당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첫 번째 전투는 그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1차 심사에서의 완패는 강지훈의 오만한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강남의 한 고급 바에서 독한 위스키를 영업 후 들이켰다. 얼음이 녹아 잔을 채우기도 전에 그는 술을 비워냈다. 그의 주변에는 그와 어울려 다니던 재벌 2세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이 아닌 희미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지훈아, 괜찮냐? 하필이면 전 약혼녀한테 그렇게 깨지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 그러게 말이야. 진성건설 권태아가 아주 작정을 하고 덤비는 모양인데 괜찮겠어. 친구라는 작자들의 위로 같지 않은 위로가 그의 신경을 긁었다. 강지훈은 술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위스키가 넘쳐 흘렀다. 닥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분노와 도끼로 이글거렸다. 정정당당한 승부에서 졌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굴욕이었다. 한서연.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꺾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 그녀가 감히 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 권태하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그래, 깨끗하게 이길 수 없다면 더럽혀서라도 이겨주지. 그의 머릿속에 비릿한 복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건축가로서 한서연을 이길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공격은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처럼 교묘했다. 업계 관계자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제목 그린 스마트 시티 설계안. 정말 한서연 작품 맞나요? 내용 내부자에게 들은 썰인데 진성건설에서 이번 설계안을 위해 비밀리에 외국인 건축가 팀을 고용했고 한서연은 그냥 얼굴 마담 역할만 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권태하 대표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거액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제목 심사위원 중 한 명과 한서연 건축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내용. 심사위원 L 교수가 과거 한서연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였고 두 사람이 학연 이상의 특별한 관계였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이번 심사 결과도 공정성에 의심이 갑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었지만 지극히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루머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흥미로운 가십을 소비했고 한서연의 완벽한 승리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연은 애써 소문을 무시하려 했지만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훈의 공격은 점점 더 대담하고 물리적인 형태로 진화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세부 설계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다. 진성건설의 보안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그린 스마트 시티의 핵심 설계 데이터 일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외부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내부 소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었다. 서연과 팀원들은 며칠 밤을 새워 사라진 부분을 복구해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설계안의 핵심 콘셉트인 친환경 신소재를 공급하기로 했던 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 이유는 내부 사정이라는 애매한 말뿐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업체가 태영건설과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건 명백한 사보타주입니다. 서연의 팀원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강지훈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최종 프레젠테이션용 대형 건축 모형이 훼손된 일이었다. 수십 명의 전문가가 몇 주에 걸쳐 만든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정교한 작품이었다. 그런데 야심한 시각. 보안 시스템이 잠시 오작동한 틈을 타 누군가 작업실에 침입해 모형의 중심부를 의도적으로 파손시킨 것이다. CCTV는 교묘하게 사각지대만 찍고 있었고 범인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연이은 사건들로 팀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서연 역시 지쳐갔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권태하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권태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다. 강지훈이 선을 넘었군. 그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스쳤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권태하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닌 서연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는 진성건설의 최고 보안팀과 정보 분석팀을 동원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함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용의선상을 좁혀나갔다. 서연은 권태하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상황을 분석하는 그의 판단력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는 그의 통솔력은 빈틈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서연을 보호하려는 그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늦은 밤 수많은 설계도와 서류 더미에 파묻혀 깜빡 잠이 든 서연의 어깨 위로 권태하는 자신의 재킷을 조용히 덮어주었다. 잠결에 느껴지는 온기와 희미한 그의 체향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또 어떤 날은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두 사람이 텅 빈 사무실에서 나란히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식사보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함께 나누는 그 컵라면이 이상하게도 더 편안하고 맛있게 느껴졌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에 어느새 든든한 동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보안팀이 복구한 삭제된 CCTV 영상 속에서 서연의 팀에 소속된 한 신입 연구원이 포착된 것이다. 그는 모두가 퇴근한 시각 서버실과 모형 작업실 주변을 수상하게 맴돌고 있었다. 권태하의 보안팀이 그 연구원을 신문하자 그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진 그는 강지훈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작은 사고들을 일으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계좌에는 태영건설 측에서 입금한 거액의 돈이 증거로 남아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훈의 비열한 공작을 입증할 완벽한 증거였다. 권태하가 자백이 담긴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서연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당장 언론에 터뜨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장이라도 강지훈을 지옥으로 끌고 갈 기세였다. 서연은 증거 자료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복수할 기회가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이걸 터뜨리면 강지훈은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비서실장 한 명 해고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겠죠. 이건 그냥 작은 스캔들로 끝날 뿐이에요.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정의 구현이었다. 강지훈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그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가 더 깊이, 더 큰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배신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던 과거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의 판도를 읽고 상대의 수를 예측하는 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기사가 되어줄 권태하가 있었다. 강지훈의 내부 첩자를 잡아낸 이후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물론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한서연과 권태하 둘 다 알고 있었다. 강지훈은 분명 더 교활하고 악랄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두 사람은 그의 함정에 대비하며 동시에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설계안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는 데 집중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가을날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스튜디오에서 작업에 몰두하다가 문득 대학 시절에 보았던 오래된 건축 이론서가 필요해졌다. 현대 건축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고전적인 이론이었지만 지금 그녀가 구상하는 디자인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마 예전 오피스텔에서 가져온 짐박스 안에 있을 텐데 그녀는 펜트하우스 한쪽에 마련된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과거의 흔적들이 담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책과 낡은 설계도, 대학 시절의 과제물들, 상자 하나를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기억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한참을 뒤적인 끝에 그녀는 찾고 있던 두꺼운 전공 서적을 발견했다. 책을 꺼내 드는 순간 그 안에 꽂혀 있던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무심코 스케치북을 주워 들었다. 대학교 2학년 때 늘 가방에 넣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그림을 그리던 손때 묻은 스케치북이었다. 피식 웃음이 났다. 그때는 정말 열정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었다. 추억에 잠겨 무심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서연의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우뚝 멈췄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페이지 가득. 연필로 그린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늦가을 밤, 비를 흠뻑 맞으며 캠퍼스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 축 처진 어깨와 깊이 숙인 고개에서 짙은 절망과 고독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 남자는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앳된 모습이었지만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날카로운 턱선과 고집스러워 보이는 목덜미,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깊은 눈매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권태아 그림 아래에는 그녀 자신의 빛바랜 글씨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늦가을 밤, 비에 젖은 사람 힘내라는 말밖에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밤샘 과제를 하고 나오던 길이었다. 쏟아지는 가을비 속에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얼굴로 앉아있던 한 남학생. 그 모습이 왠지 남일 같지 않아서 자판기에서 막 뽑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주었던 희미한 기억.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그날 이후 그 남학생을 본 적도, 그 일을 기억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권태하였다니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희귀한 에티오피아 원두, 아침 햇살이 들어오도록 정확하게 배치된 작업실 책상,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맛과 똑같았던 김치찌개, 그녀의 백합 알레르기를 알고 있었다는 듯 늘 다른 꽃으로 바뀌어 있던 것이래 꽃병,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네이비블루 색상의 캐시미어 담요, 유능한 비서의 철두철미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단순한 배려나 우연이라고 넘겼던 모든 순간들, 그것들은 전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 진성건설의 대표이사 권태하로 그녀 앞에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나직한 탄성을 내뱉었다. 심장이 쿵, 쿵, 쿵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충격, 혼란, 불신, 그리고 그 모든 감정들 아래에서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이상한 온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지켜봐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딘가 섬뜩하면서도 그 시선의 주인이 권태하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순간에 나타나 손을 내밀어준 그의 행동들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가 내걸었던 계약 결혼이라는 비상식적인 제안 뒤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대체 어떤 사람일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숨기고 그녀의 곁을 맴돌았던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이제 와서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더 이상 이 의문들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서연은 낡은 스케치북을 든 채 창고를 나섰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거실로 향했다. 권태하는 통유리창을 등지고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그의 실루엣을 따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기척을 느낀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무슨 일입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유리 테이블 위에 스케치북을 펼쳐놓았다. 램프 불빛 아래 비에 젖은 채 고독하게 앉아있던 어린 날의 권태하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설명해줘요. 권태아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벼락처럼 쏟아진 질문. 권태아의 표정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10년 동안 단단한 갑옷 속에 숨겨왔던 그의 비밀이 낡은 연필 스케치 한 장에 의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온 순간이었다. 권태아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에 머물렀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감쌌다. 창밖에 화려한 야경마저 숨을 죽인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서연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냉정한 CEO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가면 뒤에는 길고 외로운 시간을 홀로 견뎌온 한 남자의 맨얼굴이 있었다. 그는 체념한 듯,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듯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러 온 감정의 미세한 파동이 실려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군요. 아니요. 서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당신이 왜? 권태아는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었다. 잊는 게 당연합니다. 한서연 씨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순간 중 하나였을 테니까. 하지만 나에게는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꺼내 보인 적 없던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담담하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나는 20살의 나이에 수십억의 빚과 병든 어머니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그게 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지독한 고통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알던 권태아는 늘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는 완벽한 남자였다. 이런 과거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그날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퇴서를 만지작거리던 참이었습니다. 비는 내리고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죠. 이대로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서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득한 과거를 헤매고 있었다. 당신은 내게 우산을 씌워주고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었죠. 힘내요 라는 말과 함께 당신도 과제 때문에 몹시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는데도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한서연 씨가 내 세상에 들어와 기둥 하나를 세워주고 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타인의 작은 친절이 죽어가던 나를 다시 살린 겁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사소하고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에 그런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이후 당신은 내게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당신처럼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우뚝 서는 사람이. 그래서 독하게 버텼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빚을 갚았고 무너진 회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그녀가 공모전에서 처음 상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고.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건 사무소를 열었을 때 남몰래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고. 강지훈 씨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가슴이 아팠지만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설 자리는 없다고.
그저 멀리서 당신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당신의 재능과 명예를 모두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10년간 동경하고 지켜온 그 빛을 그가 꺼뜨리려 하는 것을 더 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가 왜 하필 그녀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나타났는지, 왜 그토록 비상식적인 계약 결혼을 제안했는지, 그것은 사업적 계산이나 전략적 동맹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10년 동안 품어온 절박하고 간절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서연은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심장이 아프게 저려왔다. 강지훈에게 받은 상처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통증이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의 마음에 대한 부담감.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권태아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가장 힘들고 약해져 있을 때 내 감정을 무기처럼 들이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정이나 부채감으로 당신을 내 곁에 묶어두고 싶지도 않았고요. 당신에게 필요했던 건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제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게 당신이 부담 없이 내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깊은 배려에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남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구속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다시 일어서서 스스로 빛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강지훈의 이기적인 소유욕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숙하고 헌신적인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냉정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볼 수 없었고, 권태아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믿음을 이제 막 잔인하게 배신당한 그녀였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웠다. 권태아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은 아직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서린 두려움과 망설임을 읽은 듯 권태아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섰다. 내 감정 때문에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없이 부드러웠다. 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당신의 꿈을 지원하겠다는 내 약속도 변함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당신이 다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시간을 주고 공간을 열어주었다. 그는 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10년의 세월, 그녀는 권태아라는 남자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간 그녀는 어제 권태아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떠올리며 에스프레소 머신의 버튼을 눌렀다. 권태아가 막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연은 그에게 따뜻한 커피잔을 내밀었다. 네. 권태아의 눈이 살짝 커졌다. 늘 그가 그녀의 커피를 챙겼으면 챙겼지.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를 건넨 것은 처음이었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서 서연은 수줍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아직 사랑의 고백은 아니었다. 하지만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권태에게 10년간의 비밀을 전해 들은 이후 한서연과 그 사이에는 미묘하고 따뜻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계약 부부였지만 더 이상 서로에게 무심한 타인이 아니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작업을 응원하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늘어갔다. 서연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불신의 강이 태하의 꾸준한 온기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궁지에 몰린 강지훈은 뱀처럼 가장 어둡고 습한 곳에서 다음 독리를 갈고 있을 터였다. 그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태영그룹 회장실에서는 강지훈이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게 네가 내놓은 결과물이냐. 1차 심사에서 고작 여자의 하나에게 처참하게 깨져 태영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강 회장의 불호령이 방을 울렸다. 그는 아들 앞에 중간 평가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 밀린 이후 태영건설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번 최종 심사에서 진성건설을 이기지 못하면 너는 후계자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를 해라. 내게 아들은 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 아버지의 싸늘한 최후 통첩에 강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굴욕감과 위기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여기서 밀려나면 그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광기 어린 눈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장 미셸의 설계안은 이미 한서연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새로운 무언가가 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책상을 뒤지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외장 하드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암호를 입력해 SY's Dream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몇 년 전 한서연과 연애하던 시절 그녀가 그에게만 비밀스럽게 보여주었던 개인 프로젝트 설계안이었다. 당시 그녀는 바이오돔 비오돔에 이라는 이름의 이 콘셉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다. 도심 속에 거대한 유리돔을 지어 그 안에 완벽한 자연 생태계를 구현하는 시대를 앞서 나간 급진적이고 몽상가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천재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녀의 꿈 그 자체였다. 당시 강지훈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칭찬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웃었다. 비현실적이고 돈만 많이 드는 공상이라고. 하지만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 몰래 파일들을 전부 자신의 하드에 복사해 두었다. 바로 이거다.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머릿속에 악마적인 계획이 떠올랐다. 한서연의 현재 설계안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혁신이라면 이 바이오돔은 대중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파격적이고 아름다웠다. 물론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자신의 팀을 동원해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최첨단 기술들을 덧붙이면 충분히 심사위원들을 현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노림수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이 설계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명백히 한서연의 것이었다. 그가 이것을 태영의 최종안으로 발표하는 순간 그녀는 충격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한 발 앞서 언론의 정보를 흘릴 생각이었다. 한서연이 과거 연인이었던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그들은 연인이었기에 아이디어를 공유했을 수 있고 누가 원작자인지는 진흙탕 싸움이 될 터였다. 하지만 태영의 막강한 언론 권력을 이용하면 대중이 누구의 말을 믿게 될지는 불보듯 뻔했다. 그녀의 천재성을 훔쳐 승리를 쟁취하고 동시에 그녀에게
아이디어 도둑기라는 치명적인 오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복수였다. 며칠 후 태영건설은 최종 심사를 일주일 앞두고 획기적인 내부 혁신을 이유로 설계안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업계는 이례적인 행보에 술렁였다. 그리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사전 브리핑 자리. 마침내 태영건설의 새로운 설계안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다. 장엄한 음악과 함께 거대한 유리도미 도시의 심장부에서 솟아오르는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돔 내부에는 숲과 폭포가 어우러진 완벽한 자연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진성건설 측 좌석에 앉아있던 팀원들이 불안한 듯 웅성거렸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아볼 수 있었다. 저것은 자신의 꿈이었다. 밤을 새워 스케치하고 언젠가 세상에 선보이리라 다짐했던 그녀의 가장 순수하고 소중했던 아이디어. 강지훈은 그것을 훔쳐 상업적이고 천박한 형태로 비틀어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약혼식 날의 배신보다 더 깊은 고통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단지 그녀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을, 그녀의 정체성을 훔치려 하고 있었다. 분노와 절망감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본 권태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처음으로 권태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내 꿈을 훔쳤어요. 태하 씨,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구상했던 바이오돔 프로젝트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방법이 없는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오래된 꿈.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했다. 권태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지만 그의 눈동자 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얼음처럼 얼어붙고 있었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는 실수를 했어.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 목소리에는 그녀를 안심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강지훈은 당신이 몇 달 전 자신에게 배신당하고 빗속에서 울던 그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야. 그가 절대적인 믿음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덫을 놓읍시다. 우리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가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을 파서 그의 죄를 만천에 드러내는 겁니다. 절망이 결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제 강지훈의 마지막 패를 알았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강지훈만이 아니었다. 마지막 전투에 서막이 올랐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린 스마트 시티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서울시청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두 거인 진성과 태영의 운명이 걸린 이 마지막 승부를 보기 위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당의 맨 앞줄에는 이번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할 심사위원단과 서울시장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서울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진성건설 측 좌석에 앉은 한서연은 차분했다. 그녀의 옆에는 권태하가 든든한 바위처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그들은 강지훈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것은 태영건설이었다. 강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바이오돔의 조감도가 펼쳐졌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는 유창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저희 태영건설이 여러분께 선보일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이며 꿈입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지상 낙원. 바로 바이오돔 시티입니다. 그는 한서연의 아이디어에 최첨단 기술과 화려한 수사를 덧붙여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능숙하게 포장했다. 인공태양, 완벽한 기후조절 시스템, 희귀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 그의 발표는 한편의 SF 영화 예고편처럼 환상적이고 매혹적이었다. 청중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발표 내내 강지훈은 강한이 한서연을 향해 비웃음 섞인 시선을 던졌다. 내 꿈은 이제 내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잃고 아이디어 도둑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될 것이다.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났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수년 전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했던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꿈을 여러분 앞에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개인적인 구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순간 서연을 향한 기자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다. 강지훈이 미리 뿌려놓은 아이디어 도용 루머가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다음은 진성건설. 한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이 띄워졌다. 하지만 그곳에는 화려한 조감도 대신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에 대하여.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그리고 단호한 눈빛으로 강지훈을 향해 입을 열었다. 방금 전 태영건설의 발표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강지훈 씨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부터 저는 건축이 아닌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서연의 신호에 따라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5년 전 날짜가 찍힌 이메일 한 통이 나타났다. 발신인은 한서연, 수신인은 강지훈이었다. 이것은 5년 전 제가 당시 연인이었던 강지훈 씨에게 보냈던 이메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했던 바이오돔의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를 첨부했던 메일이죠. 스크린에는 첨부 파일의 미리 보기가 확대되었다. 태영이 발표한 조감도의 원형이 된 서연의 손때 묻은 스케치들이었다. 강지훈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저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었다. 하지만 권태하의 정보팀이 태영의 보안 서버를 뚫고 복원해낸 것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시겠죠. 서연이 말을 이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개인 작업, 컴퓨터의 파일, 탐색기 화면이 미러링 되었다. 화면에는 바이오돔 컨셉트 벌즈 업스트림프릴 두두두뷰식이라는 이름의 캐드 파일이 보였다. 그녀가 파일 정보창을 열자 디지털 타임스탬프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생성 날짜 2020년 10월 27일, 수정 날짜 2020년 11월 5일. 모든 디지털 파일에는 이렇게 창작자의 흔적이 남습니다. 강지훈 씨, 혹시 태영건설의 설계 파일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생성 날짜가 불과 몇 주 전으로 찍혀 있을 텐데요. 장내는 충격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명백한 증거였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그가 발악하는 순간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강지훈의 비서실장이었다. 얼마 전 내부 첩자 혐의로 해고되었던 바로 그 남자.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강지훈 사장님, 비서실장은 배신감과 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당신의 죄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강당 전체에 강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서연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거야. 그리고 언론에는 그녀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흘려. 증거 그딴 건 우리가 만들면 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리고 진성건설의 신소재 공급업체. 돈으로 매수해서 계약 파기하게 만들어. 모형도 적당히 망가뜨려서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주고 이번 일만 성공하면 한서영과 권태하 둘 다 끝장낼 수 있어.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이디어 절도 모의, 언론 조작, 업무 방해, 사보타주 지시까지 강지훈이 저지른 모든 추악한 범죄의 증거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것이. 하지만 권태하와 한서연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권태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아이디어 도용 문제가 아닙니다. 스크린에는 태영건설의 비자금 장부와 내부 거래 내역, 그리고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나타났다. 그들이 내부 첩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태영그룹의 부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태영그룹은 그동안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해왔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역시 그들의 부패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상황은 단순한 표절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부패 게이트로 번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한서연은 다시 단상의 중앙으로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서울의 미래를 향해 있었다. 이제 진실을 위한 시간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했던 자신의 진짜 설계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기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그녀의 따뜻하고 혁신적인 비전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진정한 건축가의 대답이었다. 그날의 충격적인 프레젠테이션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한서연이 폭로한 태영그룹의 비리 게이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언론은 연일 태영의 부패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성난 여론의 검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강지훈 부자를 비롯한 태영의 수뇌부들은 줄줄이 구속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들의 부패한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반면 한서연은 하루아침에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재능 있는 건축가를 넘어 거대한 악에 맞서 자신의 신념과 진실을 지켜낸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정의로운 건축가, 세상을 바꾸는 디자이너라는 찬사가 따라붙었다.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당연히 진성건설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한서연의 설계안을 최종 채택하며 이것은 단지 도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한서연 건축사무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녀의 사무소는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 본부가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거듭났다. 예전에 작고 위태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표님, A구역 설계안 최종 컨펌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박 팀장님, C구역 조경 디자인은 좀 더 과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한서연은 수십 명의 직원들을 자신감 넘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이끌고 있었다. 배신으로 얻은 상처는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내면을 갖게 되었다. 오후가 될 무렵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향기와 함께 권태아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직원들을 위한 간식과 서연이 좋아하는 커피가 들려 있었다. 태아 씨,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서연은 이제 그를 대표님이 아닌 태아 씨라고 불렀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서 위에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아내 얼굴 보러 왔지. 일에만 빠져서 남편은 잊어버린 것 같아서 권태아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냉정한 CEO의 모습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이제 두 사람의 이런 모습에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는 슬쩍 자리를 피해 주었다. 권태아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오늘 저녁엔 일찍 나와요.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응.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될 거야. 해질 무렵 권태아가 운전하는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권태아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는 서연 씨가 고마워할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라는 빛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당신은 내 지난 10년의 이유였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의 이유가 될 테니까.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차가 마침내 도착한 곳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언덕 위였다. 아직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넓고 평평한 빈 땅이었다. 여긴 서연이 묻자 권태아가 그녀를 뒤에서 부드럽게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곳.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혼인 계약서라고 적힌 1년 전에 낡은 문서가 들어있었다. 이제 이건 필요 없겠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함께 계약서를 반으로 또 반으로 찢었다. 차가운 계약의 조각들이 봄바람에 실려 흩날렸다. 그들은 이제 계약이 아닌 사랑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권태아는 이번엔 커다란 종이 뭉치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설계도였다. 내가 10년 동안 당신과 함께하는 세상을 꿈꿔왔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집만큼은 당신과 함께 설계하고 싶어. 설계도의 제목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집 Our Home, 설계 한서연, 권태아.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그녀는 권태아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그들의 미래가 그려질 빈 땅과 그 아래로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에필로게 2년 후 언덕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 지어졌다. 자연 채광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